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어서 수업을 진행을 할게요. 그 세 번째로는 저희 지역 환경보건 정책 강화 기반 구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파트는 사실 지역적으로 환경보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 여러 가지의 어떤 지역이다 이런 게 아니라 각각에 속해 있는 부서에 각각 지역에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한강이면 한강, 영산강이면 영산강, 낙동강, 뭐 대구청, 새만금, 이제 여러 가지에 대한 청들이 있어요. 예, 여러 가지라는 말은 좀 맞지 않을 수 있겠네요. 예, 각각 지역에 대표할 만한 또 지방 환경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환경청들이랑 모두 다 해서 우리는 환경보건법이라는 것을 수립을 하는데, 사실 환경보건도 되게 많아요. 뭐 경기보건환경연구원, 뭐 부산 보건환경연구원, 울산 보건환경연구원 이런 것처럼 보건환경부도 사실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각각의 지역에 맞게. 각각의 지역에 맞게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지역 환경보건 정책 강화 기반 구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 일단은 왜 필요한지 볼게요. 왜 우리가 이런 거를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환경보건의 계획의 수립 의무는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요. 원래 여러분들이 나오게 되는 모든 법은 이 지방자체, 뭐 서울시면 서울시, 인천시면 인천시에서 각각 하게끔 되어 있어서 각각 지자체마다 다 법이 있어요. 근데 그 각각 지자체마다 법이 있는 것들에 따라서 환경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그 지방청장과 환경부 장관에서 이 두 사람은 어떤 환경성의 질환이 발생 또는 환경 유해인자로 인해서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피해가 다 우려가 되거나 의심이 딱 되는 특정 인구 집단에서 역학조사를 해서 건강 역량 조사반을 구성해서 운영 등을 할 수 있으면 규정합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우리 진짜 많이 공부했던 건데 마지막 시간에. 예. 그 역학조사를 공부를 할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말씀드렸었던 부분입니다. 네. 항상 법에 의해서 움직인다, 역학조사는. 그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렸었던 거예요. 어떻게 해서 한다? 환경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 했는데, 특정 인구 집단에 대해서 역학조사, 건강조사를 구성해서 운영 등을 할 수가 있다요. 언제? 어떤 질환이 발생하거나 유해인자로 건강 피해가 발생한다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들을 어떻게 한대요? 강화한대요. 예, 강화하기 위해서 뭐 지방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지에 대한 것들이 뭐 제일 먼저 나오겠죠. 그렇게 따지면은 그 다음 지역 환경 보건 정책은 어떤 지역 내 민간 계층과 취약 지역보다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정책 실수요자들에게 맞춤형 환경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간이 된다. 결국에는 그냥 모두가 다 편하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관련 법률과 국가 정책에서는 어떤 정책 수립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지방정부의 지역보건환경 정책을 강화시킬 수 있게 하는 기반 마련 연구를 필요하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지역환경보건 정책 강화 기반 구축 관련해서 설명을 더 드릴게요. 아까 앞에서 설명해줬던 것처럼, 환경보건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것들, 이 법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지역환경보건 정책에 대한 어떤 체계화가 반드시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들을 이제 필요로 하게 될지에 대한 건데, 이 밑에 보시면 이게 2021년에 이제 환경부에서 보도한 자료인데, 제2차 환경보건 종합계획 한국형 환경보건 감시 예방 체계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이렇게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좀 보이실까요? 네, 이렇게 좀 보면 여기 보시면 이 한국형 환경보건 감시 예방 책인데, 여러분들 우리 보건 시간에 정말 많이 배웠었던 것들이에요. 어떻게 이거를 연구를 해야 될지에 대한 첫 번째 단계부터 마지막까지 있는 건데, 일단은 제일 먼저 이 위에 어떤 게 나와 있는지 볼게요. 이건 너무너무 사실 중요한 거라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기 있는 이거를 하나 정확하게 작성할 수만 있다면 이미 저보다 더 이 보건 환경에 더 큰 전문가가 되어 있으실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 이유가 우리가 감시 예방 체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인지 볼게요. 먼저 첫 번째 꼭 알아두세요. 환경의 유해 인자에 대한 거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어떤
환경적인 어떤 요인들이 만나서 오염물질, 우리가 말하는 바이러스처럼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물리적인 요인도 있어요. 어떤 거요? 소음, 뭐 안에 뭐 실내 환경 같은 거요. 예. 진동 이런 거 물리적인 요인들을 인해서 환경 매체, 대기물, 토양식품 등의 영향력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이 수용체라는 어떤 사람한테 들어가게 되면 이걸 가지고 우리는 각종 질환과 건강의 영향과 생태 독성을 받게 돼서 결국에는 이 더 신속한 어떤 방안을 마련을 해서 질환이나 또 질환에 대해서 우리는 치료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과정을 거쳤을 때 각각의 단계에서 국가에서는 이런 계획을 하겠다라는 것들이 각각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어떤 걸 하는지 좀 볼게요. 지금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보시면 더 꼼꼼한 감시 공개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더 꼼꼼한 감시 공개라고 되어 있는 게 우리가 말하는 이번 연도에서부터 2030년도까지 하려고 하는 어떤 보건적인 그 감시 예방 체계가 고도화를 한다라는 의미의 그 과업을 그대로 한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하는 게 더 고도화가 되는 건지 한번 볼게요. 전략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전략 1, 2, 3, 4가 나와 있어요. 전략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람 인자 지역.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환경부는 각각에 있는 모든 그 각각 속에 있는 지역들도 보고 거기서 인자가 무엇인지 사람은 어떤지에 대해서 구별을 한대요. 그때 우리는 국민 환경에 대한 보건의 기초 조사를 개선을 시키기도 하고요. 제가 여러분 맨날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뭐죠? 코호트 패널 조사도 할 거고요. IoT의 기술 기반으로 환경 보건을 감시를 할 거래요. 조사 감시. 즉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어떤 거죠? 이게 조사 감시가 결국에는 얘는 모니터링이에요. 모니터링을 해서 그 결과를 대국민 공개를 하겠대요. 그래서 그 공개를 간 데이터만 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어떤 미래를 예측하는 빅데이터를 구축한다고 합니다. 그죠? 모니터링을 하고 예측을 해서 빅데이터를 이제 구축을 하게 되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사람과 인자와 지역을 통해서 모니터링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좀 안전하게 가게 되죠. 이것들 다음에는 사람이 어떤 질환이나 건강 영향 생태 독성에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환경 유해 인자나 노출을 제거를 하게 되는데 그때는 더 안전하게 혹은 노출을 제거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노인이라든지 어린이라든지 취약계층이라든지 뭔가 사람으로서는 조금 더 보호가 필요한 맞춤형인 사람들이 필요할 거고요. 인자로는 뭐 생활환경도 있고 화학물질도 있고 수용체도 것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전략적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은 아예 환경건강도시라는 걸 시범적으로 운영하는데 여러분 이 시범으로 운영한다는 거 뭐냐면요. 국가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주게 되면은 시범적으로 내가 어떤 한 지역에 대해서 하겠다라는 걸 몇 년치를 이제 계획을 내게 돼요. 그러면 그때 그 지역에는 아주 굉장히 그거 중심적으로 모든 게 돌아갑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발표를 했었던 친구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그 어떤 환경에 대한 이슈를 우리가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때 제가 좀 인상 깊게 들었었던 발표가 또 체르노빌이었어요. 워낙 내용도 많았고. 근데 체르노빌에 보면 체르노빌이 일어나게 되는 그 지역에 대해서 그 지역만의 본격적인 보건환경 정책들을 굉장히 많이 해서 어떻게든 그걸 극복하려고 하는 방안들을 마련했잖아요. 그런 게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강의를 해드리고 있는 이런 패턴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더 안전하게 환경 유해 인자에 대한 노출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역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데 그때는 뭔가 그 지역에 직접적으로 뭔가 피해가 났기 때문에 그 지역만 하는 거였지만 어떤 한 일부에 대한 타겟 지역을 선정을 하고 그 지역만을 위한 모든 계획을 하는 게 시범 운영이라는 말을 써요. 그 시범 운영을 환경 건강 도시라는 거를 하나를 이런 명칭을 써서 운영을 해서 지역 환경 보건에 대한 서비스까지 지원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각종 질환이나 영양이나 생태 독성에 대한 것들을 우리 좀 더 빠르고 안전하게 노출에 대한 제거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됐을 때는 질환 치료를 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그 사람들이 어떤 질환의 영향이나 독성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야겠죠.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원스톱으로 한 가지만 뭔가 입력을 하면 다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요. 환경오염 피해 구제 확대 및 지원 강화를 하죠. 우리가 처음에 코로나가 걸렸을 때 국가에서 어떤 그
비용을 줬었어요. 한 사람당 뭐 10만 원씩, 20만 원씩. 왜냐면 경제생활을 그만큼 못하니까, 그죠? 그 어떤 지원 강화까지 할 수 있는 것들로 이제 한다는 말이죠. 그만큼의 뭐 그 돈으로 뭐 약을 사 먹든 뭘 하든 처음엔 약까지 제공했었는데 전 사실 다 모두가 걸리고 나서 막바지에 걸려서가지고 그런 혜택을 많이 못 받긴 했었어요. 예. 어쨌든 환경보건의 감시 예방책을 이렇게 갖춰놓고 나면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전문 기반이다라는 걸 해서 지역 중심의 환경보건정책, 전문성을 다시 한번 일으키고 교육 홍보를 나타나는데 지역 중심 환경보건정책은 당연히 환경 그 안에 있는 지역 보건소들도 강화를 할 거고요. 제도, 추진 역량을 할 거고 전문기관도 설치하고 전문위원회도 구성하고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네트워크도 확대하고 R&D 뭔가 계속 개발하는 것도 추진해서 결국에는 어린이의 어떤 환경보건 교육이나 나누리 캠프나 체험관도 운영을 하고 환경보건 전문가 양성을 하는 교육기관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패턴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가장 그거는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던 이 체계를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사실 환경보건을 정말 많이 열의 있게 강의를 했던 건데 그거를 여러분들한테는 이렇게 표현을 해드리고 싶어요. 환경보건 감시 예방 체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라고 하면 그거는 여기 있는 이 체계면 사실은 됩니다. 이 체계가 가장 중요한 거고요. 처음에 어떤 걸 알아야 된다고요? 인자를 알아야 되고요. 그 인자를 알게 되면은 그게 어떻게 환경 매체를 통해서 우리한테 들어오게 되는지에 대한 거를 까지가 한 챕터. 그리고 그거를 질환까지 가서 어떤 영향을 일으키는지까지가 또 한 챕터. 마지막에 질환 진료를 어떻게까지 치료하는 관리 방안이 마련되는 게 또 한 챕터.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계속 챕터가 3개 챕터로 계속 구성이 되잖아요. 환경보건은 이처럼 3개 챕터로 구성을 하면서 어떠한 보건적인 영향력이 있는 물질이 나와도 요렇게 똑같이 이 체계로 여러분들한테 아마 운영이나 감시나 예방을 국가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때 어떤 연구들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것들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세부 과제를 하는지 한번 볼게요. 뭐 환경보건 정책 지원을 위해서 뭐 지역 단위를 당연히 통합적으로 평가를 했어도 되고 우선관리 지역에 고도를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는 이 보건 쪽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 막 코호트 조사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실험 대조군에 대한 기준으로도 한다고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미 데이터가 있어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평가를 할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환류책이라는 거는 그걸 다시 한번 역으로 다른 데에 적용을 해도 된다 안 된다를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환경보건의 정책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여기는 데이터를 활용한다는 거고 고도화가 된다라는 거는 지역의 위해 저감을 위해 우선순위 개선을 도출을 하고 그 포괄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렵지 않거든요, 사실. 예, 근데 이 부분이 중요하죠. 네. 앞에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고 싶었던 정책 강화를 한다는 거는 요 정도까지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생활 밀착형 환경보건 관리 기반 구축인데요. 여러분, 생활 밀착형은 뭐 다 아시잖아요. 네, 뭐 어떤 게 있겠어요. 내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것들에 대한 뭐 당연히 뭐 인구, 그죠? 사회적 양극화, 뭐 기후변화 이런 것들에서 내 수용체 사람 중심으로 어떻게 체계가 되어 있는지를 구축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 변화부터 조사를 하겠죠. 뭐 있을 때는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에 대한 급격한 환경 변화에 직면을 하는 것들을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요거죠. 환경보건 종합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환경보건학과를 나왔으면 이거 반드시 알아줘야죠. 우리는 환경보건 종합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어떤 생활위해 요소에 적극적인 관리를 한다. 생활환경 위해 요소 우리 다 배웠었잖아요. 어떤 것들이 위해적인 건지 맞춤형 환경보건 서비스를 한다. 그 다음에 제 2차 화학물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존에 발생하는 거 2차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기본 계획이 또 있어요. 그거랑 어린이 환경보건 종합계획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걸 한다?
환경보건 관리 강화에 대한 내용을 주요 의지를 포함하기 관련된 세부의 정책의 설계를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사실 더 우리가 자세하게 알아야 되는데 제일 먼저 어떤 거요? 이거를 받아들이게 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할 거고요. 그 다음 어때요? 환경, 유해인자나 화학 물질에 따라서 거기에서 따른 평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건강성 평가를 하는데 어떤 거요? 누적적으로도 계속적으로 쌓일 수 있는 것도 기술 개발을 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그 인구 사회에 대한 변화에 대한 건데 환경 모주 사회를 전환 연구인데 포괄적인 환경 정도의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요. 환경 복지 사회로서 전환을 하고요. 관리자, 수혜자 협업 체계를 구축으로 한다는 거죠. 예. 이런 부분들은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결국에는 인구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는 생활환경의 통합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인데요. 여러분 처음에 우리 생활환경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국제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애들 나와줘야죠. WHO, EU, 미국 나오겠죠? 걔네들이 사회복지국대를 촉구를 하고요. 정책을 확대를 하고요. 어떤 거버넌스를 구축해서요. 우리나라도 생활밀접형 어떤 의제를 계속적으로 해서 세부 정책을 설계를 하겠대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하는 게 뭐라고요? 스마트 도시. 어린이 통합 안전체계 구축 연구를 진행한대요. 스마트 도시 어린이를 중심으로 이걸 한다라는 것은 사실 국가가 전 국민 대상으로 하는데 어린이를 위주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의미거든요. 왜냐면 어린이, 노약자, 그다음에 뭐 임산부 이 세 개 카테고리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국가가 보호를 해줘야 된다는 어떤 의무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어떤 이 보건환경 쪽으로도 계속적으로 정책을 마련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계속 어린 아이들한테 가장 많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이 그 첫 단계로 이걸 한다라고 하는 건 그 앞에 뭐라고 하죠? 인구에 대한 사회의 어떤 환경 변화가 가장 취약계층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어린이나 노약자나 뭐 임산부나 또 여성이나 관련해서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스마트 도시에서 지역 주민의 밀착형 환경보건 관리 방안을 도출한대요. 와우. 밀착형으로 한다라는 건 뭘까요? 그만큼 가깝게 내가 진짜 필요한 부분들을 아주 요소들을 다 뽑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스마트 도시를 걸로 안전과 재해에 대해서 다 대비한 잠재적 요인을 한대요. 그걸 도출을 하겠다고 또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하고 또 비상에 대응 시 어떻게 구축을 할지도 나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환경들을 좀 조건들 봐야 되는데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취약계층에 대한 것들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녹색 건축물에 대한 인증을 하려면은 뭘 도입을 해야 되는지 IoT 사물 인터넷 기반으로 하면 스마트하게 복원하려면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아주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어린이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고도화한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얘네 환경보건평가 및 감식 구축을 제대로 해야 되죠. 엉터리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환경보건 모니터링 정책 시행, 정책평가 제도에 대한 개선 환류적 체계를 마련해서 제도적으로 이제 마련을 해줘야 되고요. 어린이니까 어떤 주류화라고 해서 그 Children Environmental Health in All Policy라고 해서 정말 딱 이렇게 얘기를 해요. CEHAP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그냥 단계적으로 애들한테 로드맵을 제시를 해주면서 아이들도 따라올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세 번째는 그 과정에서 다시 한번 돌아가면서 어떻게 환류 체계를 극복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인데요. 과정의 환류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현황이 필요성이 있고 그 현황이 필요성에서 어떤 것들을 하는지 좀 보자고요. 환경보건 정책의 전 과정에서의 우리의 어떤 환류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되게 필요하죠. 이 현황 및 필요성에 대해서 그 프로그램 및 개발 운영도 하고 우리나라에서 2023년부터 진행되는 지역 단위 환경보건 정책 시행을 위한 어떤 의사결정을 또 지원하기도 해야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어떤 근거에 기반한 참여형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서 제도적 기술적으로 말을 위한 연구가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환경보건 정책의 전 과정 관리 체계를 강화를 해서 우리는 그 세부 과제를 지금부터 하게 되는데 그 세부 과제 했을 때는 여러분들 요 말은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환경보건에 살려고 하는 이유는 이렇게 볼게요. 어떤 이슈를 도출하고 정책을 수립하고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 단계로 구성되는 어떤 탄력적 의사결정 및 환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요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이슈를 도출하고 정책을 수립하고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 단계를 구성되는 이것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환경보건 정책 제공의 수혜자의 참여 방안 마련을 연구를 할 때 어떤 사람에 대한 것들의 대상을 조금 더 이제 이거는 지정을 하는 거죠. 정보를 제공하고 수혜자라고 하는 어떤 대상을 정했을 때 그 대상들이 어떤 걸 반응하나 보는 거죠. 정보 수요자가 요구하는 정보 유용의 수준을 분석한다거나 생산 공유 보완 체계를 마련한다든가 아니면은 활용을 하거나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제시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앞에서 얘기했었던 것들에 대해서 세부 과제별로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게 되는지를 조금 구체적으로 볼 건데요. 이건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하나씩 조금 자세히 좀 꼼꼼하게 보려고 해요. 앞에서 봤었을 때 핵심 전략과 실천 전략을 우린 봤어요. 그래서 세부 과제에 따라 저거 봤는데 기억하시죠? 모니터링 체계 고도화. 근데 필요성과 주요 내용이 있는데 사실 필요성에 대한 것들이 앞에서 설명했었던 것들을 좀 이렇게 연이어 있었어요. 기후변화에 관련된 것들로 불확실성에 증가를 하니까 어떤 기존에 있었던 것들이 자꾸 이상하게 노출까지 되니까 사회적으로 불안함이 증대가 됐고 그런 증대함 때문에 우리 환경유해 인자들로 인해서 오염과 분포와 특정하기가 어려워서 우리는 어떤 쉽게 접하게 되는 문제를 촉발하는 정책적으로 민감한 대응이 필요하다. 그래서 환경유해 인자에 대해서 어떤 이머징 이슈를 추적을 하고 리스크를 대응하기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주요 내용들은 앞에서 계속 설명했었던 것처럼 네, 비슷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부분이 있겠죠. 모니터링을 위해서 감시를 체계하고, 신규 유해인자 모니터링을 감시 체계하고, 유해인자에 대해서 체계를 고반하고, 자, 여러분 제가 여기서 설명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체계를 갖춘다는 거예요. 어떤 전략과 실천 전략과 세부 과제에서 필요성, 주요 내용을 사실 이렇게 하나의 박스로 이제 표기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주요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봐야 되는 것들은 탄소 중립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네. 탄소 중립에 대한 게 굉장히 큰데 탄소 중립에 대해서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 게 어떤 유럽의 그린딜을 목적으로 9개 정책 분야로 한다라는 거고 그 뉴욕의 그러니까 유럽의 그린딜 같은 경우를 예시를 계속적으로 들었을 때 국내에서도 굉장히 효과적인 걸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로 해외 사례를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좀 다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소화물질 뭐 정가정 뭐 이런 거는 앞에서 계속 강조를 했으니까 탄소 중립을 했을 때는 유럽 그린딜에 대한 경우에 9개 정책을 우리가 가져온다라는 거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후에 대한 어떤 대응, 위기에 대한 걸 얘기를 하는 건데, 결국에는 기후위기 하면 WHO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WHO는 그 건강에 대한 세계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기준을 마련해 주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연관을 기후위기랑 같이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후위기 대응할 때 WHO가 꼭 나온다는 거 알아뒀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통합일상 평가인데, 이것도 아까 설명했었던 것처럼 말해서 생산 사용 폐기, 그죠? 법제도 좀 알아두면 좋겠고 안전망 구축도 제가 계속 설명드렸는데 우리 이제 보건 쪽이라면 이거 꼭 알아줘야 된다라는 거 그죠? 이거 알아둬서 우리가 어떤 미국의 영국 환경보건의 감시 체계들도 우리 한 번쯤은 다 한번 정책적으로 봤다 이런 내용이고 이 화학물질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DNA 기반의 화학물질 데이터 통합 기반을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고요. 복합재난이라는 말은 되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복합재난에서는 우리 화학적인 대응책에 어떻게 강화를 시켜야 될지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한 기존의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체계를 고도화를 시킨다라는 게 주된 내용이었고 그다음에 환경보건에 대한 어떤 사고의 유형별로 얘기를 할 때는 어떤 게 있었죠? 사고 유형별 어떤 게 있다, 사고 유형별 어떤 게 있다, 사고 유형별 어떤 게 있다 하지만 여기서 키포인트는 사실은 DB를 구축하고 방안을 마련해서 결국적으로는 예방까지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마련해내야 된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 환경 정책 지원에 대한 단위에 대한 환경 보건 환경은요. 사실 단위 환경 보건은 뭐 특별하게 정해 내린 건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어떤 법에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법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다라는 거는 반드시 알아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 우선 여기 환경보건 우선관리 지역을 위해서 관리를 고도화한다 뭐 이런 분야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빅데이터가 이때 많이 나와요. 예. 우선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서 뭐가 제일 필요한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환경보건 정보에 대한 빅데이터 분야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DB랑 플랫폼을 구축하는 모니터링을 위한 걸로 우리는 결국에 하겠다라는 의미고요. 우선순위를 개선상을 놓고 포괄적 관리 체계가 필요하고 어떤 거버넌스 구축 방안이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조금 중심으로 봤었으면 좋겠다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은 수용체에 관련된 것들은 사실 뭐 몇 번을 강조해도 중요하죠. 수용체 관련된 것들에서 얘네들이 이제 약간 취약계층을 하게 됐을 때는 이제 어린이에 관련된 것들도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런 말을 얘기를 했고 인구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부분도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죠? 어떤 인구 구조 전체의 변화나 사회 경제적 양극화나 기후 위기에 대한 어떤 가속화 등 같은 것들이 분명히 문제가 될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관리자 수혜자 협업을 통해서 어떤 환경보호에 대한 거고도 조구를 말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도시라는 건데 이제 밀착 도시 해가지고 환경보호 관리 방안 도출을 하는 건데 스마트 건강도시 정책에 어떤 기초 연구가 수행이 되어야 되고 IoT 기반 녹색 건물 스마트 도시에 대한 어떤 환경보건 서비스 쾌적한 환경 유해인재 조치 기준에 대한 어떤 대응책의 구축 뭐 이런 것들이 다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활 밀착형은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린이 생활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처음에 구축된 DB를 바탕으로 사업과 연계를 포괄하고 안전관리체계 도입을 필요한다. 그래서 다부처에서는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다음 뭐 정가정에 대한 환류 체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수용체 중심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혜자 참여 방안으로 마련을 그래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어떤 거요? 거버넌스 구축도 마련하고 정보 및 유용도 해주고 공유 및 보안도 체계도 해주기 위함입니다. 네, 이와 관련된 것들에 대한 참고 문헌이고요. 네, 이쪽 파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